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배워볼 부분은 바로 별과 외계행성계 단원에서 우리 외계행성계 탐사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냐? 이 두 가지 수소핵융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 PP 반응, 양성자 반응이라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순환, CNO 순환 반응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 질량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쪽은 이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거나 아니면 작은 애들은 이러한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 살펴보았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태양 질량의 약 1.5배 이상인 별의 내부 구조가 달랐는데요. 이렇게 중심핵이 똑같이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살짝 달랐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핵 다음에 복사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대류층이 나타났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핵 다음에 대류층이 바로 나오고 복사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다르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림도 한번 보았어요. 이러한 그림은 무엇이냐? 별의 질량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다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탄소와 수소로 핵이 이루어진 반면에 오른쪽은 Fe, 철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튼가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났던 거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워볼 핵심 키워드는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외계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이런 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류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외계 행성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계 행성계라는 것은 태양 외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이루는 시스템, 계를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을 이뤄서 태양계라고 부르듯이 외계 행성계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외계 행성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계를 이루려면은 항상 중심별이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중심별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별을 먼저 찾고 그 주위에 이제 행성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 행성은 별에 비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망원경과 관측기기가 정밀해지면서 1992년 선생님이 태어난 연도인데요. 이때 최초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러한 이름을 가진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상상한 작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정말 미지의 영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약 1500개의 태양계 밖의 행성을 이제 찾았는데요. 2017년 기준. 외계 행성을 찾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왜냐면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우리밖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말고도 다른 무언가가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신기한 일 아닐까요? 이러한 외계 행성은 직접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핵심 키워드에서 봤던 그 세 가지 방법이 이 간접적인 방법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식현상입니다. 우리 일식, 월식 할 때 그 식이거든요. 일식하면 살짝 초밥이 생각나는데 이러한 식은 가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태양이 가려지는 식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무언가 가려지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만약에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일정한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떠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은 봤던 거에 비해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아하, 그러면 내가 어떤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그 별의 밝기 변화가 있으면은 무언가 그 별을 가렸다라는 거고, 가린 거의 정체가 이 별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딸린 그 행성이라면은 이게 외계 행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천체가 그 뒤에 있는 천체를 가리는 현상을 식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별이 있고요.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만약에 행성이 지금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로 갈수록 중심별을 뭔가 가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중심별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에 대한 광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2번이 되면은 점점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광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별이 가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이제 3번까지 가게 되면은 가린 상태에서 계속 쭉쭉쭉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린 만큼 광도가 일정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를 4번이라고 할까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광도가 다시 이렇게 증가해서 다 벗어나게 되면은 일정하게 또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떠한 중심별을 이렇게 계속 관측해서 광도 값을 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줄어들었다가 또 일정한 구간이 있다가 다시 증가하게 됐어요. 중심별에 해당하는 그 시스템 내에 어떤 행성이 가렸구나. 이런 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 중심별의 앞을 지나가면은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면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할 경우 이러한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짝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시선 방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잖아요. 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돌아야지만 식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중심별이 있고요.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내가 이 앞을 봤을 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돌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심별의 광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행성이 우리 시선의 수직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야지만 이 중심별이 가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식현상은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비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이 그래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행성의 반지름이 크다. 그러면 가리는 영역도 많아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밝기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공정궤도 반지름이 너무 크게 되면 식현상이 나타나는 주기가 너무 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궤도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가 쉽다라는 거. 공정궤도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는 그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또한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행성에 의한 식현상을 구별하기 쉽겠죠. 너무 멀리 있는 애가 가리면은 그 중심별에 해당하는 행성인지 아니면 다른 중심별에 해당하는 행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멀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라는 거. 다음으로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방금 우리 시선 방향, 이 눈으로 보이는 그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부터 가까워지냐 아니면은 멀어지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할 때는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방도 돌고 있지만 선생님의 손도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방의 무게가 살짝 나갑니다. 무게에 대한 중심이 살짝 가방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이 돕니다. 이때 이 십자가 모양이 공통질량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통질량 중심이 별 쪽으로 가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돌고 있어요. 그때 이 중심별도 조금씩 돌고 있다라는 거.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같이 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심별이 그 돌면서 우리에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그러한 속도 변화를 관측할 수만 있다면은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심별이 행성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있으면은 우리에게 일정한 빛만 줄 텐데, 만약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공전하듯이 그 외계 행성도 중심별을 공전할 겁니다. 그랬을 때 중심별도 회전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가방을 돌렸을 때 손이 마치 움직이듯이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돌긴 돕니다. 하지만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조금씩 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튼간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도는데, 중심별이 돌 때 그 시선 속도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중심별이 지구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도플러 효과에 의해 별빛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파장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측자와 광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효과인데요. 우리 삐뽀삐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도플러 효과 이야기할 때 구급차를 예로 많이 들거든요. 야, 안녕, 나는 구급차야. 구급차가 여기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어요. 이러한 구급차가 정지해 있을 때 삐뽀 삐뽀 이런 식으로 우리 파동의 형태로 소리가 전달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구급차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삐뽀 삐뽀 하던 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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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이 짧아지면서 소리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급차가 이렇게 다가올 때 삐뽀 삐뽀 하던 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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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들리는 소리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장이 짧아지는 뭔가 변화가 생기구나.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청색편이라는 말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다가오는 경우 말고 멀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급차가 삐뽀삐뽀 소리를 내는데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삐뽀 삐뽀 하던 게 삐뽀 삐뽀 이런 식으로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적색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색편이. 우리 파장이 짧아지는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라면 청색편이가 일어날 거고, 나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파장이 길어질 거고 적색편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중심별이 만약에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심별이 나에게 주는 그 신호, 스펙트럼의 변화가 이렇게 적색 편의의 형태를 나타낼 거고, 만약에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청색 편의를 나타낼 거다.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로 외계 행성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짧아지면서 청색 편의가 나타날 건데, 나로부터 지금 멀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별의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 빛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 어떤 선이 있는데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그것을 적색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이 관측자에게 이제 접근하는 경우는 파장이 짧아집니다. 삐뽀 삐뽀 하던 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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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이 짧아져서 스펙트럼 선이 청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것을 청색 편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심별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빛을 보내줄 거예요. 그랬을 때 파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흡수선들 나타난 거 보이시죠? 그랬을 때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왜 멀어지냐? 외계 행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는 거예요. 공통질량 중심으로.
그때 이 중심별의 경우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파장의 변화가 뭔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흡수선의 위치 볼까요? 지금 이 검정색 위치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색 쪽으로 뭔가 이동을 해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중심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상황인데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고요.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3번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에서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처음 경우랑 뭔가 흡수선의 위치가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심별이 이렇게 돕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이렇게 돌 때 지금 이 볼펜은 멀어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 방향에 변화가 있나요? 시선 방향은 이런 식으로 뭔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변화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시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파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장 변화, 구급차가 오거나 멀어지거나 그럴 때만 변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3번에 적용을 하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4번이 되고 있어요. 4번은 지금 이 위치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중심별이 지구에 가까워지게 되면요. 별빛의 파장이 짧아지고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도플러 효과 가지고 이러한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만 알 수 있다면은 이러한 외계 행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플러 효과는 행성의 질량이 크고 공전궤도 장반경이 작을수록 중심별의 운동 속도가 커지고 별빛 스펙트럼의 흡수선 파장 변화도 커지므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또한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마찬가지로 관측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겠죠? 아까 수직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직이었죠? 이러면 우리 시선에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시선 방향에 변화가 있냐 없냐 그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동일하게 위치할수록 도플러 효과에 따른 편의량이 커지므로 행성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방법은 우리 미세중력 렌즈 현상인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멀리 있는 은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은하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러한 별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방향 말고 사방팔방으로 빛을 내뿜겠죠. 우리 별들은. 그런데 이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 별빛이 오는 이 중간에 어떤 중력이 큰 천체가 존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블랙홀 생각해 보면은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나가는 빛마저도 이렇게 흡수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질량이 이렇게 큰 천체, 다시 말해서 중력이 큰 천체가 존재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가던 빛도 뭔가 휘어져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심에 무언가 큰 천체가 있다면은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으로부터 은하의 빛이 온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 은하가 있나 보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에 은하가 있나 보다.
그래서 원래 은하의 사이즈는 이 정도였는데 은하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뭔가 확대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천체에서 웃는 듯한 은하 무리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두 눈 아래 알듯 말듯한 미소를 띤 것 같은 우주의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흡사하 큰 두 눈처럼 보이는 것은 두 개의 밝은 은하라고 나사는 소개했습니다. 또 미소와 얼굴의 경계선은 빛이 우주물체의 중력에 의해서 휘고 굴절하는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고리라고도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중력은 공간을 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빛의 경로 또한 휘게 되고요.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앞에 있는 중력이 큰 천체, 뭐 은하 아니면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단 등에 의해서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으로 은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뭔가 렌즈처럼 효과를 낸다라고 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은 앞에 미세라는 말을 붙여주는데요. 미세, 뭔가 작은 거 그런 걸 미세라고 하잖아요. 두 천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나란히 있을 때, 우리 시선 방향에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있을 때 관측자와 가까운 천체의 중력 때문에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관측자가 여기에 있고요. 먼 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까운 천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은 이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뭔가 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던 그 원래 빛에 뭔가 플러스 돼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또는 행성에 의해 휘어지는 그러한 것을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지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멀리 있는 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천체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요. 그랬을 때 멀리 있는 천체에서 이렇게 빛을 주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보니까 이 가까운 천체가 뭔가 이 사이에 껴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방팔방으로 가던 빛마저 이렇게 휘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멀리 있는 천체를 지구에서 본 모습 살짝 확대돼서 보이는 경우죠. 마지막 사진을 보니까 이러한 가까운 천체가 다시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첫 번째처럼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중심에 뭐가 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인다. 그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별이 지나가는 경우 지금 먼 천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측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별이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천체를 관측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광도가 상승하는 경우에요. 멀리 있는 천체 보고 있는데 이 천체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는데 잘 관측하고 있어요. 100만큼 계속 오는구나. 안녕 하고 있는데 갑자기 150으로 확 올랐어요. 그 말은 중심에 이렇게 어떠한 천체가 있어서 먼 천체로부터 이렇게 오던 빛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휘어져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도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고요. 관측자와 먼 천체 사이에 별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먼 천체가 상은 퍼지지 않고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밝게 관측되며 먼 천체의 광도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에 뭔가 행성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먼 천체와 우리 사이에 어떠한 별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 별이 우연치 않게 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별 때문에 아까 보았던 그래프에서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 추가된 부분을 보니까 행성의 중력으로 나타나는 밝기 변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성이 지금 이렇게 중심별에 의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이렇게 라인 속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행성도 어떠한 질량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 빛을 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플러스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는 별 플러스 어떠한 행성, 그 별에 딸린 행성이 이런 식으로 또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뾰족 튀어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 행성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록한 그래프만 나타날 텐데 어떠한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별이 지나가는데 그 별이 행성을 거느리게 되면은 행성의 중력으로 인한 효과가 더해져서 추가적인 광도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면은 행성의 공전궤도면과 관측자의 그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더라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질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 방법은 시선 방향과 뭔가 나란해야지만 관측하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나란하지 않더라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 데 유리한데요. 이것은 관측 같은 것을 통해 보니까 다른 방법보다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 데 유리하다라는 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외계 행성계가 먼 천체 앞을 여러 번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세 가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건데요. 주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다가 점점 망원경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관측은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직접적인 관측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흰색의 주계열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 주계열성인 별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나요? 약 73억 6천 km에서 432억 km. 여러분들 저 거리 상상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공전하고 있는 포마라우트 B라는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해서 우리가 발견해낸 건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측으로도 찾을 수 있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류가 그러한 외계 행성계를 찾으면서 특징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다 외울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지금 보니까 X축은 연도 나와 있고 Y축은 행성 질량 나와 있습니다. 목성의 질량을 1이라고 둔 경우네요. 그랬을 때 우리 초기에는 뭔가 목성 질량보다 큰 애들이 주로 관측된 반면에 점점 현재로 올수록 질량이 작은 그러한 행성들이 발견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외계 행성계 탐사 초기라고 말을 하는데 기술이 정밀하지 않았으므로 질량이 목성과 비슷하거나 큰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현재에는 작은 애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방법들로 외계 행성을 찾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큰 행성이 발견되는 경향이 보인다. 경향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무식하게 외우지 말라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이것은 식현상에 의한 발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행성에 의한 식현상을 구분하기가 쉽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직접 관측한 거 조금 적긴 하지만 발견은 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래프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계 행성계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지금 어떤 크기가 많냐면은 해왕성 크기의 그러한 외계 행성이 많다. 그러한 통계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계 행성 탐사 방법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우냐? 우리 골드락스존 생명 가능 지대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외계 행성계를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이제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